2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20살 가상의 여대생 인공지능 AI 대화 서비스 챗봇 이루다가 큰 관심과 함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비하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이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건데요.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이루다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상현 변호사를 만나 소송 쟁점 등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이루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챗봇이 첫 선을 보인 건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3일입니다. 20살 가상 여대생은 첫 선을 보이자마자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3주 만에 이용자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루다를 이제 들어가서 막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누구 이름을 그냥 부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분의 애칭이 나온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가. 이루다 개발사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출시한 연애상담 앱 텍스트앱, 진저, 연애과학 등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 건을 이루다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딥러닝을 통해 이루다는 상대 이용자가 말을 걸면 비슷한 상황과 답변을 찾아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카톡 대화 내용,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전해졌고 이용자들은 사생활 유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어플을 사용한 유저들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파악해서 더 나은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제를 해서 어플에 뭐 신뢰와 애착을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로 피해자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에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지금. 이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결국 지난 1월 12일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70명 넘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인공지능 AI 챗봇의 학습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는 것이 김상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렇다면 사실 이 법에 많이 익숙치 않은 일반 이용자들은 더 답답함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앞서 선례 같은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집단소송 동참자를 모집한 김상현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일단 스캐터랩 측이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스캐터랩 측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파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개별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어서요. 저희가 좀 빠르게 사전 조치로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들에 관한 어떤 증거보전 신청을.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핵심 쟁점은 스캐터랩 측이 이루다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활용한 100억 건에 달한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적법하게 수집, 활용됐느냐입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분명하게 고지를 하고 대화 내용을 수집하여 이루다 개발에 사용을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스캐터랩 측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카카오톡 대화 같은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고 공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상현 변호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선 가입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이루다 서비스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것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용자들 입장에서 신규 서비스라는 그 부분이 어떤 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연애과학이나 진저 이외의 다른 서비스일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이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개발 중인 뭐 이루다 인공지능 서비스 학습 데이터로서 자연학습 데이터로서 이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 스캐터랩 측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게 김성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 개인정보 처리 취급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특정인들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면서 희화화하는 어떤 대화 내용으로 이제 메시지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좀 개인의 정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출되는 이런 피해들을. 김성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인공지능 개인정보 침해 관련한 최초 선례를 만드는 소송이니만큼 합리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혔습니다. 개별 이용자들이 스캐터랩에 개별적으로 정보의 파기를 요청하거나 어떤 피해 보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단체로 좀 목소리를 높여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의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스캐터랩 측은 숫자와 영문, 실명 정보 등은 기계적인 필터링을 거쳐 이루다 최초 출시 당시부터 모두 삭제했고, 개별 문장 단위 대화 내용은 알고리즘에 의해 비식별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캐터랩 측은 그러면서 연예의 과학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며 AI 학습에 데이터가 활용되기 원치 않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김상현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빅데이터 산업과 AI에 대한 윤리적, 법적 기준과 적절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에게 밀접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뭐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개인의 기본 권리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례를 잘 만들어서 정부 차원이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나 윤리 기준이나 어떤 수칙들을 잘 수립할 수 있고 제반 지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직역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직역 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법률 플랫폼들로 인한 변호사 시장 왜곡에 단호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 법률 플랫폼 회사의 광고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공격적인 홍보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변호사들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 알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조 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불법성이 다분한 새로운 법률 플랫폼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면서 저희가 법조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회가 대처하기 위해서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직역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특위를 총괄 지휘하고,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33기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이, 간사는 변호사 시험 5회 김기원 법제이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김승현 서울변회 부회장과 박병철 사무총장, 윤형석 법제정책이사 등 서울변회 주요 임원진을 포함해 특위위원은 모두 23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서울변회 산하 각 위원회에서 골고루 위원들을 추려서 특위를 구성, 총력전으로 직역수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 위한
직역수호 제한 및 신고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하는 한편 실태 조사와 정책 입안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논의할 방침입니다. 변호사가 사기업의 이윤 추구에 종속되고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서울변의 인식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 사무에 관한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 출혈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결국에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변에는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 법조계 정상화를 위한 꾸준한 정책 입안 및 실행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역수호 특위는 이와 함께 로스쿨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관련 현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 대응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국내 대형 로펌의 지난해 매출 실적이 일부 공개됐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왕성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왕 기자, 국내 대형 로펌 지난해 매출 실적이 일부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네.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화우 이렇게 6개 법무법인이 국내 네. 6대 로펌으로 꼽히는데 네. 이들 6개 법무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허와 해외법인 매출을 제외한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네. 태평양이 3,315억 원, 네. 광장이 3,203억 원, 네. 율촌이 2,450억 원, 네. 세종이 2,265억 원, 화우가 1,940억 원 규모입니다. 네. 부가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한 5대 법무법인의 총 매출액 규모는 1조 3,173억 원으로 네. 2019년 1조 2,340억 원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뭐 억소리가 나는데 업계 1위 김앤장은 어떤가요? 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네. 경우 업계에서는 1조 1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이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매출 1조 원대를 수성하며 2위 태평양 매출과 비교해서도 네. 거의 3배의 매출을 달성해 압도적 1위를 지켰습니다. 네. 이게 애초 코로나 때문에 대형 로펌 매출액도 상당 부분 꺾일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네. 코로나19 사태로 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네. 대형 로펌 매출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6대 로펌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특히 화우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 네. 특허와 해외법인 매출을 포함한 총 매출은 네. 2,100억 원으로 네. 처음으로 2천억 클럽에 올라섰습니다. 네. 2019년 대비 20% 이상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6대 로펌의 이른바 타깃 클라이언트인 네. 대기업들이 경기 위축 상황에서 오히려 법적 리스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문 수요를 유지, 강화하는 곳이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네. 국정농단 재판 등 총수가 연루된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재판과 네. 이에 따른 속무 사건이 작년에 많았고 네. 이 밖에도 인수합병이나 네. 기업 공개 등 로펌 매출을 견인하는 수요가 건재했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6대 로펌이 어떻게 보면 깜짝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중소 로펌이나 개업 변호사들은 어떤가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조 시장 전체로 보면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네. 대형 로펌들이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네. 대비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 로펌과 중소 로펌, 개혁 변호사들은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네. 대기업의 경우 경제 상황이 나쁘면 나쁜 대로, 네. 좋으면 좋은 대로 일정한 법률 수요가 유지되거나 또는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기에 네. 국내 로펌들이 몸짓을 키우는 대형화를 이뤄내기도 했고요. 네.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불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른바 솟아날 구멍이 있는 셈인데 네. 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일반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로펌이나 개업 변호사들은 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불황이 찾아오면 일단 지갑부터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특성상 사회활동과 대면 접촉이 대거 사라진 것도 네. 사건 수임을 어렵게 하는데 네. 당분간은 이런 사태를 좀 관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긴 할 텐데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고 코로나 사태 속 법조 시장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6대 메이저 로펌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하 500억 이상 1,000억 원 이하의 중형 로펌들이 네. 이들 6대 로펌을 따라잡기는 예전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규모 인재 영입이나 합병 같은 합종 연행도 빈발할 네.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네. 송무의 강점을 보이는 로펌이 자문 수요가 탄탄한 로펌과 합치는 등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로펌끼리 손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KL 파트너스나 피터 앤킨 같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 로펌의 성장도 예측이 됩니다. 네. 일종의 틈새 시장을 잡는 건데요. 네. 예를 들자면 국제중재와 같은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을 특성화에 살아남는 것인데 네. 적극적으로 새로운 틈새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법률 시장에서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어디 하나 쉬운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횡령죄 성립 판례를 변경해 명의신탁은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채무 보증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상대방은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를 찾아가 겁을 주고 성추행한 2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심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고통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